자, 마지막으로 인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제가 통찰력, 창의력,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인력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려야 될 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업이라고 했을 때 이 인맥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인맥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인맥이 너무 과장된 면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모아진 것이 인맥입니다. 그래서 인맥은 중요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인맥을 가지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핸드폰에 아마 웬만하신 분들은 전화번호가 한 몇백 개 저장돼 있었을 겁니다. 사실은 인맥이 엄청나게 넓어졌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옛날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 전화번호부에 저장돼 있던 또는 여러분들이 손으로 써서 가지고 다니던 전화번호부에는 그렇게 많은 전화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화번호의 숫자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전화번호만 있습니까? 이메일도 있죠. 그리고 SNS도 있죠. SNS에 여러분들 친구가 몇 분이십니까? 페이스북을 가끔씩 열어보면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죠. 제가 5천 명의 한도가 차서 더 이상 친구를 못 받는다고. 그게 자랑인 건지 아닌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지금 현재 현실에서나 사이버 세계에서나 어마어마한 인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을 우리는 인맥 중독 사회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인맥 중독 사회냐?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궁금증이 생기면 항상 내가 아는 사람은 누구 있지? 특히 우리나라 사회 이게 너무 심해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보면 끈끈한 관계가 될 수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상당히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인맥 중독 사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맥에 대한 정의 자체도 저는 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내가 한번 만나서 명함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의 인맥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인터넷에서 뭐 SNS를 통해서 많은 친구들을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이런 엄청나게 많은 사교 모임에도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계실 겁니다. 저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거기 가서 우리가 한번 만나서 인사하고 저 누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다음에 한번 뵙죠. 이런 것이 과연 우리한테 인맥이 될 수 있을까요? 혹시나 그거는 나 혼자만의 착각은 아닐까요? 그런데 그게 나 혼자만의 착각이 아니라 서로 착각을 하고 있다면 이런 현상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서로 어떤 지식을 나누기 위해서 정보를 나누기 위해서 같이 모여서 어떤 활동을 한다. 저는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인터넷상에서 정보가 잘 발달돼 있지만 여전히 사람 또는 경험자로부터 받는 살아있는 경험보다는 못하기 때문에 뭐 충분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그 목적이 인맥을 쌓기 위한 목적이라면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인맥의 신뢰 곡선이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응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책에서 배운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책을 보고 그중에서 내가 꼭 필요한 것들을 취해서 내가 스스로 그것을 이용해 보다 보면 충분히 가치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맥 신뢰 곡선을 5단계로 나눠서 보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이런 단계입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연락을 했다. 뭐 연락처를 아니까 연락을 했겠죠. 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 단계부터 인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건데요. 인맥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연락을 했다. 소위 말해서 차갑다, 쌀쌀맞다. 한번 뵙고 싶은데요. 약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왜요? 라고 물어본다. 이런 관계 많으시죠? 생각보다 많습니다. 두 번째는 이 단계보다는 조금 나아진 단계입니다. 연락을 드렸어요. 뭐 이런저런 제안이 있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뭐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잠깐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뭐느냐? 네, 감사합니다.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죠? 어떨까요? 아직 이분은 요청을 받으시는 분은 전혀 무엇을 할 의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냥 당신이 나한테 연락이 왔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서로 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대답을 해야 되겠다. 그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1단계보다는 엄청나게 진보된 단계입니다. 한번 찾아뵙고 싶습니다. 예, 오시죠. 예, 오시죠.
만납니다. 커피 한잔 하고 얘기하고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무슨 제안을 했다 했을 때 이분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여전히 움직일 준비는 안 돼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한 3단계 정도 되면 엄청나게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연 진짜 가까운 사이일까요? 자, 그러면 네 번째 단계. 자, 제가 어떤 조언을 구하거나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면 일단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기꺼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도 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협력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나게 가까운 인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그 다음 단계는 정말 친밀한 관계입니다. 서로 부탁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고, 부탁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자,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내가 뭔 얘기를 했어요. 내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분을 진정으로 소개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정말 관계가 가까운 겁니다. 자, 1, 2, 3, 4, 5단계 중에서 나의 인맥은 어디에 있냐? 자, 그 고객의 마음을 사라라는 그 일본의 골드만삭스 사장, 이분이 그 필드의 영업사원부터 시작을 해서 골드만삭스의 사장이 되신 분이에요. 일본 사람인데 그분이 이렇게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와서 사장님, 이번에는 이 큰 딜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단계에 왔습니다. 물어보면 그 딜이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기 전에 이분이 그 직원한테 물어본 거는 당신이 고객하고 관계가 어느 정도냐? 물어보면 대부분이 이 정도 관계에서 딜이 됐다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딜이 금방 완료되지 않는 경우라고 합니다. 최소한 어떤 계약이나 어떤 큰 딜이 완료되려고 하면 고객하고 관계가 4단계 또는 5단계 정도는 와 있어야지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럴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직원들한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 교수님이랑 또는 그 고객님이랑 어느 정도의 관계가 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 3단계 아니면 3에서 4에서 걸쳐져 있는 그런 단계, 그러면 저는 마음속으로 좀 더 기다리고자 합니다. 왜? 아직까지 무르익지 않았고 그 고객이 나를 직접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관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업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셀피노믹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컨텐츠, 좋은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 상대방에게 전달해야지 그 가치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 가치가 살아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업이고 그 영업을 할 대상도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래는 영업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만들어 간다면 여러분들의 미래가 밝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을 통해서 영업은 어떤 것이고 왜 우리가 영업을 해야 되고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업을 잘 할 수 있는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업에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분명히 상대방도 이롭게 하고 나도 이롭게 하는 영업 방법이 있다면 그 중간에 무엇을 가져야만이 그 영업이 잘 될 수 있는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미래가 밝고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에 아울러 영업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영업을 말하는 한 사람으로서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대한 생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과 전략적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펠로폰네소스, 그리스인들끼리 싸운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있는 지역을 펠로폰네소스 반도라 그러고요. 아테네를 중심으로 있는 지역을 아티카 반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파르타 전사들이 아주 싸움을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의 기본 조건이 뭐냐면 남과 똑같이 싸우는 겁니다. 먼저 앞서 나거나 뒤처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페리클레스는 말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아테네가 발전할 수 있을 고민을 살아요. 제일 문제인 게 뭐냐면은 448년에 페르시아와 강화를 성립합니다. 495년생이고 아키다모스 2세가 494년생. 그러니까 나이 한 살 차이라서 아주 참 잘 친했어요. 아테네에 비해서 스파르타는 이런 점에서 정치적 안정을 이루었고 또 전략적 사유, 전략적 융통성을 발휘했고 훌륭한 장수를 많이 배출하는. 물론 스파르타 자체가 군국주의 군인 중심의 병영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많이 나왔겠지만 이런 요소들이 결합함으로써 스파르타 승리하지 않았나.